제 어머니인 척 해주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거칠어서 마치 자갈이 아스팔트 위를 긁는 듯한 소리였다. 낯선 남자의 단단한 팔이 갑자기 한지원 회장의 어깨를 감싸더니 꽉 끌어안았다.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려던 순간 크고 거칠며 굳은 살이 박인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땀 냄새, 거리의 먼지 냄새, 그리고 비에 젖은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역겨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다. 그 느낌을 아는가 사시니 바로 목덜미 뒤에서 차가운 숨을 내뱉는 듯한 그 느낌을. 심장이 쿵쿵 뛰었다. 어찌나 세게 뛰는지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서 군화굽이 아스팔트를 찍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미친 듯이 수색하고 있는 남자들의 발소리였다. 잘 찾아봐, 멀리 못 갔을 거야.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흉포하고 잔인했다. 명예의 정점에 서 있던 권력자 한지원 회장은 지금 낯선 이의 품에 안겨 떨며 더럽고 악취나는 골목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인생이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법이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최고급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니. 오늘 밤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라고 했다. 비는 얼굴을 때리고 바람은 문틈으로 윙윙거리며 뼈에 사무치게 차가웠다. 재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름이라 불리는 한지원 그녀는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책망했다.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회장이라는 직함이 주는 가짜 안전함을 왜 믿었을까? 건설업체들이 성북동 재개발 구역 주민들을 폭력으로 쫓아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참지 못해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 화근이었다. 비서도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았다. 금방 다녀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착각이었다. 사촌 동생이자 항상 그녀의 회장 자리를 탐내던 최태성 사장의 부하들이 그녀를 발견한 것이다. 탐욕스러운 그 남자는 이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반드시 잡아. 살아서든 죽어서든 데려와. 그 차가운 명령 하나가 시차를 피비린내 나는 사냥터로 바꿔버렸다. 평생을 비당일만 걸어온 한지원은 진흙탕을 구르고 미끄러운 비탈길을 넘어지며 목숨을 부지해야 했다. 명품 하이힐은 굽이 부러진 지 오래라 벗어 던지고 진흙 섞인 차가운 눈밭을 맨발로 달렸다. 하지만 사람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 특히 나이든 여성에게는 더더욱. 그녀는 지쳤다. 폐는 불에 타는 듯 뜨거웠다. 결국 그녀는 막다른 골목 끝에 있는 버려진 건물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절망 속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청년이 나타났다. 그는 빗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놈들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그녀를 구석진 곳으로 끌어당겼다. 발소리가 바로 등 뒤까지 다가왔다. 떨리는 손으로 한지원은 본능적으로 낯선 남자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그가 누구인지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갑자기 청년이 그녀의 어깨를 세게 흔들더니 만취한 술 주정뱅이처럼 혀 꼬인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술 조금만 마신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잔소리하세요? 한지원은 눈을 크게 뜨고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청년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일부러 그랬을지도 모른다. 눈은 풀려 있었으며 입은 억울하다는 듯 삐죽거리고 있었다. 이 밤중에 어디를 쏘다니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준 치매 약도 안 드시고 길에서 얼어 죽어서 절 불효자로 만드실 셈이에요. 가요. 빨리 집에 가요. 그의 연기는 뭐랄까 소름 끼칠 정도로 리얼했다.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한지원조차 자신이 진짜 가출한 치매 노인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에는 말 안 듣는 부모에 대한 짜증과 아픈 노인을 돌봐야 하는 가난한 자의 무력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뒤쫓아오던 무리가 멈칫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들이 본 것은 이 빈민가에서 지겹도록 흔한 풍경이었다. 낡고해진 점퍼를 입은 가난한 청년이 술에 취했거나 치매에 걸린 노파를 부축하고 있는 모습. 한지원의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는 진흙투성이에 찢어져서 쓰레기장에서 주워 입은 헌옷처럼 보일 뿐 고급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우두머리가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경멸 어린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두 사람을 훑어보았다. 저건 또 뭐야, 챗. 그냥 주정뱅이들이군. 그는 부하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저쪽 패가 쪽으로 도망가지 않았나 발자국이 그쪽으로 이어지던데. 빨리 움직여 놓치면 너희들 다 조상님 뵐 준비해라. 우르르 발소리가 다시 울리더니 하얀 눈보라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다. 그제야 비로소 공간이 다시금 무서운 정적을 되찾았을 때 청년은 천천히 한지원의 입에서 손을 뗐다. 풀려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는 차가운 눈밭에 털썩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은 여전히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일어설 힘조차 없었다. 공포가 마지막 남은 힘까지 앗아간 것이다. 청년은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투덜거렸다. 아줌마 참 용감하시네요. 솔직히 말하면 무모한 거죠. 이 시간에 혼자 겁도 없이 여길 들어오세요. 우리 같은 건장한 청년들도 밤에는 얼씬도 안 하는데. 한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등 뒤에서 비치는 가로등 불빛 때문에 청년의 얼굴은 그늘에 가려져 이목구비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를 느꼈다. 묘한 기운을. 낯설면서도 가슴 아플 정도로 익숙한 느낌.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약하고 떨렸다. 청년은 코웃음을 치더니 갑자기 말투가 아주 현실적이고 생활감 넘치게 변했다. 그렇게 고마우시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세요. 아니면 빵 사 먹게 돈이라도 좀 주시든가. 배가 고파 죽겠네. 말은 실리적이고 퉁명스러웠지만 행동은 정반대였다. 그는 목에 감고 있던 낡은 목도리를 풀었다. 달코해져서 올이 풀린 세월의 때가 묻은 회색 목도리였다. 그는 그것을 부드럽게 한지원의 목에 감아주었다. 목도리가 피부에 닿는 순간 한지원은 땀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기름 냄새를 맡았다. 그녀가 평소 쓰던 비싼 향수 냄새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평생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입었던 그 어떤 밍크 코트나 최고급 모피보다 더 따뜻했다. 그것은 생명의 온기였다. 사람의 전기였다. 일어설 수 있겠어요. 계속 이러고 있다간 얼어 죽어요. 청년이 거친 손을 내밀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찬바람에 튼 손이었다. 한지원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최면에 걸린 듯 손을 뻗어 잡았다. 두 손이 맞닿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지만 차갑게 식은 여자의 부드러운 손과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청년의 거칠지만 뜨거운 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얄궂게 부딪혔다.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여기 계속 있으면 얼어 죽는다니까요. 그가 손을 세게 잡아당겼다. 조금 거칠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도망치다 삐끗했는지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뼈에 사무치는 추위가 신경을 마비시켜 통증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죠? 입김을 하얗게 내뿜으며 그녀가 물었다. 청년은 대답 없이 묵묵히 앞장서서 눈길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눈이 무릎 가까이 쌓인 밤길을 걸었다. 꽤 먼 거리를 걸은 뒤 성북동 재개발 구역 가장 깊숙하고 가장 누추한 곳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컨테이너 앞에 멈췄다. 녹이 슬어 붉게 변한 컨테이너는 페인트가 벗겨져 마치 피부병 걸린 사람의 피부처럼 흉했다.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 강한 바람이나 눈이 조금만 더 쌓여도 무너져 내려 안의 모든 것을 짓눌러 버릴 것 같았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초라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지금 이 순간 이곳은 천국이었다. 5성급 호텔은 아닐지라도 저 밖에 하얀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유일한 장소였다. 끼익. 청년이 추위에 얼얼어붙은 철문 손잡이를 힘주어 돌리자 끙끙거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며 귀를 찌르는 금속성 소음을 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오랫동안 빨지 않은 헌옷 냄새, 가난의 냄새가 훅 끼쳐와 한지원의 코를 찔렀다. 그녀는 주저했다. 평생을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걷고 가장 안락한 침대에서 잠들었던 그녀에게 이 철제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화 충격이자 자존심에 대한 타격이었다. 뭐 하세요? 거기 서서 눈사람 되시게요. 빨리 들어오세요. 청년의 재촉에 정신이 들었다. 한지원은 입술을 깨물며 컨테이너의 어둠 속으로 더듬거리지며 발을 들여놓았다. 그가 문을 쾅 닫아 밖의 바람 소리를 차단했다. 보지 않고도 익숙한 동작으로 벽을 더듬었다. 탁! 작은 소리가 났다.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린 낡은 백열전구가 죽어가는 듯 몇 번 깜빡이더니 마지못해 약하고 흐릿한 주황색 빛을 뿜어냈다. 어둠이 조금 물러가고 한지원은 생명의 은인이 사는 세상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비좁다. 그것이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다. 바닥에는 얇은 매트리스 하나가 깔려 있었는데 사람 한 명이 겨우 웅크리고 잘 정도였다. 구석에는 찌그러진 석유 난로가 하나 있었다. 벽에는 흙먼지와 석회가 묻은 낡은 작업복 몇 벌이 걸려 있었고 씻지 않은 컵라면 용기 몇 개가 굴러다녔다. 이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한지원은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애잔함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점퍼를 세게 털어 물방울을 튀기고 있었다. 후, 진짜 추웁네. 날씨가 무슨 이따위야. 그는 중얼거리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괜찮으세요, 사모님? 청년이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자 이마와 얼굴이 드러났다. 그가 고개를 돌려 노란 불빛 아래서 한지원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지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다.
그녀는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눈은 최대한 크게 뜨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상대방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얼굴은 붓으로 그린 듯 짙고 선명한 눈썹, 고집스러워 보이는 곧게 뻗은 콧날, 그리고 눈. 삶이 아무리 짓밟아도 웃음기를 머금고 반달처럼 휘어지는 저 눈. 그건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복사판이었다. 그것은 25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그녀를 떠난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 박민호의 얼굴이었다. 여보. 한지원의 메마른 목구멍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건 불가능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살아 돌아온다 해도 남편이 이렇게 젊은 모습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닮은 그 모습에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남편이 옛날 결혼식 사진에서 걸어 나와 이 낡은 컨테이너 안에 우뚝 서 있는 것만 같았다. 청년은 그녀가 뚫어지게 쳐다보자 민망한 듯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코를 문질렀다. 사모님, 왜 그렇게 빤히 보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잘생겨서 충격받으셨나?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계속 코를 문질렀다. 저 제스처, 부끄러울 때 코를 문지르는 저 버릇. 한지원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어이쿠 사모님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깜짝 놀란 청년이 급히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부축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땀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남자 특유의 살 냄새가 확 풍겼다. 한지원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손을 들어 저 얼굴을 만져보고 싶었다. 저 뺨을 만져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지금 환각을 보고 있는 거야. 아까 충격이 너무 컸어.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보는 거야. 진정해, 한지원. 넌 그룹 회장이야. 정신 차려야 해. 청년은 그녀가 넋이 나간 것을 보고 더 묻지 않았다. 그는 방 안에서 유일하게 깨끗하고 푹신한 매트리스 위에 그녀를 앉혔다. 그리고 구석에 있는 석유 난로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타오르며 매캐한 석유 냄새가 났지만 귀중한 온기도 함께 퍼졌다. 청년은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리고 점퍼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여기요. 이거 드세요. 그는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종이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붕어빵 2개가 들어있었다. 이미 식어서 차갑고 눅눅하고 납작해져 있었다. 제 저녁으로 아껴둔 건데 그냥 드릴게요.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 보이셔서요.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태양그룹 회장, 미슐랭 셰프가 요리한 산해진미만 먹던 그녀가 지금 차갑고 눅눅한 붕어빵을 권유받고 있었다. 평상시라면 인상을 찌푸리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을 것이다. 아니면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드세요. 식어서 맛은 없을지 몰라도 기운 차리는 데는 도움될 거예요. 청년은 빈 봉투를 옆으로 던지고 난로에 손을 녹이며 무심하게 말했다. 사모님 같은 부자들은 이런 거 한 번도 안 드셔보셨죠? 아까 꼴은 엉망이었지만 입고 계신 옷도 그렇고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서요.
한지원은 붕어빵을 입으로 가져가 작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차갑게 식어 질긴 밀가루 반죽, 그 안에 팥소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입안에서 녹으면서 빗물의 비릿함과 가난의 씁쓸한 맛이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빵 조각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더 춥게 느껴지기는커녕 뜨거운 열기가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얼어붙은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뺨을 타고 흐르더니 먹다 만 붕어빵 위로 떨어졌다. 맛있어서 우시는 거예요. 청년은 그녀가 우는 것을 보고 맛있어서 감동한 줄 알았다. 저기 사거리에 있는 포장마차 할머니가 팥소를 기가 막히게 만드시거든요. 제가 단골이라 팥도 많이 넣어 주세요. 한지원은 씹으면서 울면서 몰래 눈물을 훔쳤다. 이 가난한 청년이 녹슨 철제 상자 안에 사는 이 사람이, 죽은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한 이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저녁 식사를 양보했다. 아마 하루 종일 굶어가며 샀을지도 모르는 그 저녁을. 그 행동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한지원이 20년 넘게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쌓아 올린 차갑고 잔인한 껍데기를 산산조각 냈다. 여보, 당신이 보낸 건가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내가 외로울까봐, 남들에게 해코지 당할까봐 당신 얼굴을 한 수호 천사를 보내 날 구하게 한 건가요? 그녀는 물을 따르고 있는 청년의 옆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보면 볼수록 가슴이 미어졌다. 22년 전 그녀는 겨우 3살이었던 어린 아들 한도윤을 잃어버렸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자식 잃은 아픔까지 덮쳐 그녀는 오직 일과 복수만을 위해 사는 철의 여인이 되었다. 만약 아들이 살아있다면 딱 이 청년 나이 또래일 것이다. 미친 생각, 터무니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우연히 겹칠 리가 없다. 세상에 그런 기적은 없다. 난로 위 주전자가 끓기 시작하며 보글보글 듣기 좋은 소리를 냈다. 청년은 낡은 플라스틱 컵에 뜨거운 물을 따르고 입으로 후후 불어 식힌 뒤 그녀에게 건넸다. 마셔요. 속 좀 녹이게. 한지원은 컵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퍼졌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이름이 뭔가 젊으니 청년은 바닥에 털썩 앉아 벽에 등을 기대며 웃으며 대답했다. 저요, 박서준입니다. 그냥 서준이라고 부르세요. 이름 좋죠. 어머니가 지어주신 거예요. 비록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좁은 방 안에 이름이 울려 퍼졌다. 박서준, 박씨. 한지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의 성도 박씨였다.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울부짖고 있었지만 이 초라한 컨테이너 안에서는 운명적인 이야기가 막 첫 줄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 아시나요? 사람들은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며 텔레파시 같은 게 있다고들 합니다. 저는 그저 드라마에나 나오는 유치한 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까지 살면서 온갖 희로애락을 겪어보니 그게 진짜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박이라는 성을 입 밖으로 내뱉자마자 비좁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준, 박씨, 한지원의 남편과 똑같은 성입니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려 하마터면 방금 받은 따뜻한 물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반응이 이상하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너무나 착해서 애처로울 지경이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사모님? 그가 그녀가 놀랄까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귀티가 나시는 걸 보니 꽤나 지체 높은 집안 사모님 같으신데 자제분들은 뭐하고 어머니가 이런 외딴 곳에 혼자 오시게 뒀대요. 자식, 그 두 글자가 한지원의 가슴 깊은 곳을 바늘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컵에서 피어 오르는 얇은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자식이 없어.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거든.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서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마 인사치레로 건넨 질문이 낯선 여인의 깊은 상처를 건드릴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곧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난로 속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전 반대예요. 부모님을 잃었는데 솔직히 제가 길을 잃은 건지 버려진 건지도 몰라요. 전 고아거든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흔한 일이죠 뭐 라는 듯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눈은 마음의 창이라 입은 거짓말을 해도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청년의 눈 깊은 곳에는 깊고 깊은 고독의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워할 가족 사진 한 장 없는 사람이 겪는 고독 말입니다. 한지원은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를 안아주고 싶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도 분명 누군가의 보물이었을 텐데 어쩌다 운명은 그를 이런 가혹한 환경으로 내몰았을까요? 바로 그때 서준이 인상을 찌푸리며 불편해했습니다. 그는 비와 진흙 눈에 젖은 자신의 작업복 바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다 젖어서 찝찝해. 죽겠네 도. 그가 투덜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잠시 고개 좀 돌려주시겠어요? 바지 좀 말려야 해서요. 안 그러면 내일 얼어 죽거든요. 그는 농담 섞인 말투로 바짓단을 걷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원은 예의상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의 시선이 무심코 그의 다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 왼쪽 바짓단을 높이 걷어 올렸습니다. 건장한 청년의 매끈해야 할 종아리에 거대한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그건 평범한 긁힌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뒤틀린 살점들이 서로 엉겨붙어 흉측한 모양을 한 흉터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날카로운 이빨이 살을 파고들어 찢어발긴 공포가 새겨진 자국이었습니다. 흑! 한지원은 참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붕어빵이 바닥에 툭 떨어져 더러운 눈 녹은 물에 뒹굴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22년 전 그 운명의 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와 그녀의 모든 이성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날은 끔찍한 오후였습니다. 3살배기 아들 한도윤이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탈출한 사나운 투견 도사견이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 작은 종아리에서 흐르던 붉은 피. 그녀는 미친 듯이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 의사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아이의 다리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이 청년의 다리에 있는 흉터, 그 위치, 그 모양, 그 깊이 똑같았습니다. 1mm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사모님 왜 그러세요? 이상한 소리에 서준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다가와 살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의 시선은 접착제로 붙인 듯 그의 종아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 경악,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다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흉측한 다리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짓단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이건...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바짓단을 내려 그 흉측한 흉터를 가리려 애썼습니다. 마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서툴고 안쓰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좀 징그럽죠? 저도 알아요. 그는 어색하고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은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던져 평생 고귀하게 관리받아온 회장의 손으로 가난한 청년의 더러워진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말해봐요. 목소리가 갈라져 이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왜 그 흉터가 있는 거죠? 말해봐요. 그녀의 눈은 절망과 진실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서준은 낯선 여자의 격렬한 반응에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주저하던 그는 한숨을 쉬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육원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어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발견됐을 때 이미 다리가 엉망진창이었대요. 의사가 짐승한테 물린 것 같다고 했대요. 쿵.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 넘게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개한테 물린 상처, 보육원에 들어간 시기, 죽은 남편과 똑같은 얼굴, 그리고 이 강렬한 혈육의 이끌림.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이 가난하고 남루한 청년이 바로 한도윤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밤마다 눈물이 마르도록 그리워했던 그 아들. 살아있어. 내 아들이 살아있어. 한지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내가 내 엄마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를 와락 껴안고 저 아픈 흉터에 입 맞추며 그간의 고생을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성이 멈추라고 속삭였습니다. 지금 밖에는 살인자들이 그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서준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는 사냥감이 될 것입니다.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게다가 밑바닥 인생을 살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대기업 후계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서준은 그녀가 말이 없자 자신의 다리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징그럽죠. 사모님처럼 고우신 분은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눈 버려요. 제가 가릴게요. 그는 바지를 발목까지 완전히 내려 아픈 과거를 덮어버렸습니다. 그 농담이 한지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아들이 부모가 지켜주지 못해 생긴 상처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혐오하고 징그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지원은 눈물을 삼키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상처네요. 아주 용감해요. 서준은 멍하니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마치 외계인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용감하다고요, 허. 살면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다들 괴물다리라고 재수 없다고만 하던데. 그는 고개를 돌려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불빛이 그의 옆얼굴에 비치며 깊은 슬픔을 그려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야. 한지원은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가슴이라도 치면 통증이 좀 덜할까 싶었습니다. 어릴 때요. 서준이 남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육원 애들이 엄청 놀려댔어요. 쪄 죽을 것 같은 여름에도 반바지를 못 입었죠. 전 이 다리가 싫었어요. 저를 낳아놓고 이런 다리로 버린 사람들도 미웠고요. 참 잔인하죠.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미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한지원은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터져 나올까봐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젊은이, 몸이 아주 다부져 보이는데. 운동을 했나? 서준의 눈에 작은 불꽃이 일었다가 이내 꺼지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구석으로 가서 낡은 천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빗물에 젖어 모서리가 말리고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권도 도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건 소년이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불공정함이라곤 모르는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저 태권도 선수였어요. 자랑스러움보다는 아쉬움이 더 짙게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꽤 잘 나갔죠. 전국 대회까지 갔고 국가대표 상비군에도 거의 뽑힐 뻔했어요. 한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빛나던 아이였는데 왜 이런 재능 있는 아이가 빈민가의 인생을 묻게 되었을까? 그런데 서준의 한숨이 공간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고3 때 일이 좀 꼬였어요. 그는 춤추는 불꽃을 응시하며 마치 그날의 비극을 다시 보는 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이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인데 정말 착한 애였죠. 근데 돈만 많고 개념 없는 부잣집 도련님 하나가 걔를 찍었어요. 싫다는데도 계속 쫓아다니며 괴롭혔죠. 서준의 주먹이 꽉 쥐어지며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날 놈이 그 친구를 빈 교실로 끌고 가는 걸 봤어요. 비명소리가 들렸죠.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뛰어들었죠. 놈이 그 친구 뺨을 때리려길래 놈의 팔을 쳐내고 밀쳤어요. 놈이 책상에 부딪혀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복합골절이라더군요. 한지원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놈 집안이 대단했거든요. 아버지가 건설업계 거물이라나 뭐라나. 절대 합의 안 해준대요.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고아인?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아줌마 제일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서준은 세상을 비웃는 듯한 냉소를 지었습니다. 전 태권도 선수잖아요. 법적으로 무술 유단자의 손발은 흉기로 간주된대요. 그래서 그 밀친 게 정당 방위도 단순 폭행도 아니고 특수 폭행이 돼버렸어요. 가중처벌 대상이라나 드디. 뭐라고요? 한지원은 귀를 의심하며 외쳤습니다. 법이, 정의를 지킨다고 믿었던 법이
가난한 아이를 짓밟는 데 쓰였다고요. 판사님께 무릎 꿇고 빌었어요. 친구를 구하려던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집 변호사 말 참 잘하더군요. 백을 흙으로 만들더라고요.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고의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다나 뭐라나. 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국 소년원에 갔어요. 태권도 협회에서는 영구 제명당했고요. 대학의 꿈은 물거품이 됐죠. 전과자 딱지 붙은 놈이 사회에 나오니 쓰레기 취급이더라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울컥하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막노동판이나 식당 알바를 전전했어요. 근데 며칠 일하면 잘려요. 그놈 아버지가. 제가 일하는 곳마다 사람 시켜서 전화해서 협박했대요. 저 쓰지 말라고. 절 벼랑 끝으로 몰려는 거죠. 한지원의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일생일대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건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핍박이었습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어떤 권력자가 철없는 자식의 자존심 때문에 내 아들의 인생과 미래 꿈을 무참히 짓밟은 것입니다. 뭐 대충 이런 얘기예요, 사모님. 서준은 썰렁한 농담이라도 한 듯 히히 웃으며 그녀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물 부수는 용역 깡패나 하고 있죠. 웃기죠. 착하게 살려고 사람 구하려고 했는데 결국 범죄자가 돼서 쥐새끼처럼 숨어 살다니. 그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시네요. 제가 바보 같죠? 아니요. 한지원이 소리쳤지만 곧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자네는 절대 바보가 아니야. 젊은이, 자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용감한 남자야. 내가 장담해. 그녀는 서준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뼈에 사무치는 맹세가 새겨졌습니다. 기다려라. 내 아들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놈들. 내 아들의 미래를 앗아간 놈들. 나 한지원이 생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폭풍우 치던 밤도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눈보라가 그쳤습니다. 창백한 겨울 햇살이 컨테이너 틈새로 스며들어 차가운 방을 비췄습니다. 한지원은 잠에서 깼습니다. 딱딱한 매트리스 때문에 허리가 쑤셨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서준은 일찍 일어나 문 앞에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와 차가운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려는데 맑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초하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얼굴의 젊은 여자가 서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 덮인 언덕을 올라오느라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거운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긴 또 왜 왔어? 서준의 목소리가 확 바뀌었습니다. 어젯밤 그녀에게 보여줬던 장난스럽고 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늘 비번이잖아. 여자는 서준의 냉랭함을 녹이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또 라면으로 때우고 있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멸치볶음 해왔어. 들어가서 먹자. 가 필요 없어. 서준은 여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여자가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야, 김수진. 내가 몇 번을 말해 여기 오지 말라고. 여기가 너 같은 의사 선생님이 올 때야. 병원에서 네가 나 같은 전과자랑 어울리는 거 알면 너 잘린다고 알아. 아, 그런 거였군. 한지원은 문 뒤에 숨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단박에 이해가 갔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이
사랑하는 여자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과자 꼬리표와 가난이 그녀의 창창한 앞길에 오점이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수진이라는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서준의 더러운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상관없어. 잘리면 잘리는 거지. 내가 왜 의대 갔는지 알아. 너 때문에 의사 된 거야. 너 잡혀갔을 때 나 아무것도 못했잖아. 나중에 네가 다치면 내가 고쳐주려고 죽어라 공부했다고. 수지는 울면서 서준의 가슴을 팡팡 쳤습니다. 서준아, 제발 나 좀 밀어내지 마. 넌 날 구하려고 네 인생 국가대표 꿈까지 다 포기했잖아.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 보고 내가 행복할 수 있겠어. 서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더 모질게 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 난 그냥 싸움질이 좋아서 그런 거야. 네가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난 이제 막노동꾼이고 넌 잘난 의사야. 우린 가는 길이 달라. 꺼져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그는 소리를 지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컨테이너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수지는 눈밭에 못 박힌 듯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도시락 바구니를 눈 위에 내려놓으며 꼭 챙겨 먹어 라고 속삭인 뒤 흐느끼며 뒤돌아 뛰어갔습니다. 서준은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 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바보 같은 년. 그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한지원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눈 위에 덩그러니 놓인 도시락과 찢어지게 아파하는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 아가씨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육원 친구예요. 한지원은 도시락을 집어들어 묻은 눈을 털어냈습니다. 그녀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다시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젊은이 이름 말에 자네를 이렇게 만든 놈. 그 부잣집 도련님. 이름이 뭐야? 서준은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잠시 머뭇거리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재혁이요. 미래건설 회장 아들 이재혁. 미래건설. 한지원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으스러뜨릴 듯 되뇌었습니다. 차갑고 무시무시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좋아, 이재혁.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서준에게 수진의 도시락을 다 먹인 후 그는 울면서 먹었다. 한지원은 가족에게 데리러 오라고 연락하겠다는 핑계로 그의 휴대폰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가족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자던 괴물을 깨우는 전화였습니다. 정비서. 어젯밤의 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저희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 지금 당장 조사해. 네, 회장님. 이재혁이라는 놈과 그 애비인 미래건설 이동철 회장에 대한 모든 걸 뒤져. 자산, 대출, 횡령 여자 문제 도박, 그리고 특히 몇 년 전 박서준이라는 청년과 관련된 특수폭행 사건. 싹 다 찾아내. 알았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만약 우리 태양그룹이 미래건설과 맺은 계약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전면 재검토해. 틈새란 틈새는 다 찾아내고 먼지 하나까지 털어. 계약 파기하고 자금줄 끊어버려. 파산시켜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파멸시키시려는 겁니까? 정 비서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파멸뿐만이 아니야. 한지원은 먼 곳을 응시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모든 걸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맛보게 해줄 거야. 진흙탕에 처박혀서 고개도 못 드는 기분을. 당장 시행해 전화를 끊고 그녀는 설거지하고 있는 서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준아, 조금만 기다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다 되찾아 줄게. 네가 잃어버린 것의 10배, 100배로 갚아줄게. 같은 시각 교활한 사촌 동생 최태성 사장의 호화로운 사무실. 그는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독한 양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설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지원이 낡은 컨테이너를 들락거리는 모습, 붕어빵을 먹는 모습, 청년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놓친 내가 노망이 났나 거지 새끼 뒤치닥거리를 하고 있어. 그는 비웃으며 사진을 게으르게 넘겼습니다. 갑자기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준이 웃고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한 사진이었습니다. 비스듬한 각도 옆 얼굴에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 저 짙은 눈썹. 최태성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자식, 왜 이렇게 낯이 익지? 그는 벌떡 일어나 책상 서랍을 뒤져 먼지 쌓인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한지원의 전 남편 박민호의 장례식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는 서준의 사진을 박민호의 젊은 시절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살폈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똑같다. 붕어빵이다. 젠장.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꼬맹이가. 도윤이 2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후계자 경쟁을 없애기 위해 야유회 때 3살짜리 아이를 시장통에 버리고 오라고 직접 지시했던 그였습니다. 어디 구석에서 객사했으려니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지? 그리고 하필 지금 한지원과 마주칠 게 뭐람 만약 유전자 검사라도 하게 되면 이 사실이 드러나면 회장 자리는커녕 납치 및 살인 미수로 감옥에서 썩게 될 것입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최태성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미래건설 이동철 회장이요. 당장 나 좀 봅시다. 급한 일이요. 당신 목숨이랑 내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어젯밤에 눈보라보다 더 큰 폭풍이 청년 박서준에게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어머니, 즉 각성한 복수의 여왕이 있었으니까요. 운명의 전화 한 통이 있은 지 1시간 후 서울 외곽의 깊은 소나무 숲속에 숨겨진 비밀 요정. GPS로도 찾기 힘든 이곳은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은밀한 거래를 하는 곳으로 화려하지만 차가운 조명이 비추는 곳이었습니다. 별채의 독방에서 최태성과 미래건설 이동철 회장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겁고 탁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복, 상어, 지느러미, 최상급 한우 등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평소 거만하기 짝이 없던 배불뚝이 이 회장은 지금 쥐 앞에 선 고양이처럼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콩알만 한 식은땀이 이마에서 줄줄 흘러내려 돋보기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참담한 꼴이었습니다. 최 사장님, 최 사장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뒤틀렸습니다. 갑자기 태양그룹 쪽에서 모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안부 전화가 오고요. 이대로면 미래건설은 끝장입니다. 전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는 손을 비비며 애원했고 눈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최태성은 맞은편에 앉아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값비싼 소주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먹잇감을 바라보는 독사 같은 눈으로 패닉에 빠진 파트너를 응시했습니다. 경멸스럽지만 철저히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겉모습 뒤에 숨겨진 잔혹한 본성을 드러내는 소름 끼치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술병을 들어 이 회장의 잔을 채웠습니다. 쪼르륵 술 따르는 소리가 사신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이 회장. 겨우 이 정도 일로 지리시면 큰일 어떻게 하시려고. 그는 술잔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여기 부른 건 살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피비린내 나는 길이지만 유일한 길이지.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고 침을 꿀꺽 삼키며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회장 자리만 지킬 수 있다면요. 최태성은 목소리를 낮춰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처럼 속삭였습니다. 박서준이라는 그 빌어먹을 놈. 알지, 당신 귀하신 아드님이 전과자로 만든 그 누더기 입은 막노동꾼 놈 말이야. 이 회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그 재수 없는 놈이요. 태권도 하다만 고아놈 말씀입니까? 갑자기 그 놈은 왜요? 그냥 벌레 같은 놈인데. 최태성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단도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상대방의 얼굴에 꽂았습니다. 그 벌레가 사실 한지원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야. 태양그룹의 유일한 합법적 후계자지. 뭐라고요? 이 회장은 입을 딱 벌렸고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손에 든 술잔이 출렁거려 양복 소매에 쏟아졌습니다. 농담하십니까? 그놈이, 그 막노동꾼이 태양의 황태자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짓밟고 누명을 씌우고 벼랑 끝으로 몬 그 천한 놈이 이 나라 경제를 쥐고 흔들 사람이라니. 그럼 우린 다 죽었잖아요. 이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회장이 내 아들이 자기 아들한테 한 짓을 알면 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갈아버릴 겁니다. 그래, 뼈도 못 추리겠지. 최태성이 차갑게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궁거렸습니다. 먼저 손을 쓴다고요. 이 회장이 더듬거렸습니다. 최태성은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독한 맛이 코를 찔렀습니다. 그놈 지금 당신네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지. 공사장이라는 게 말이야. 알다시피 위험한 곳이잖아. 안전사고는 밥 먹듯이 일어나지. 그가 윙크했습니다. 악마의 윙크였습니다. 이 회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늙은 여우의 의도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벽돌이 떨어지거나 비계가 무너지거나 높은 곳에서 미끄러지거나 저더러 위장 사고를 내라고요. 죽여요. 최태성은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 밑에서 검은 가죽 가방을 꺼내 쿵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액권 돈다발이 쌓여 있었고 입찰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 현재 빚을 다 해결해 줄 거요. 그리고 그는 서류 뭉치를 툭툭 쳤습니다. 그 벌레가 영원히 사라지면 한 회장은 후계자가 없어. 내가 태양의 다음 회장이 되겠지. 그때 약속하리다. 그룹의 모든 건설 하청은 미래건설 독점으로 넘기겠소. 당신은 건설 업계의 왕이 되는 거야. 이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쪽에는 살인에 대한 공포가, 다른 한쪽에는 끝없는 탐욕과 회사의 생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경찰이 뭘 걱정해? 최태성이 비웃었습니다. 경찰이랑 검찰은 내가 처리해. 당신은 그냥 깔끔하게 안타까운 산업재해처럼만 만들면 돼. 이 바닥에서 몇 년을 굴렀는데 그 정도는 껌 아니요. 이 회장은 돈다발을 보고 다시 최태성의 차가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술이 타는 듯한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마지막 남은 양심 한 조각을 태워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광기 어린 살기로 번득였습니다. 내일이 그놈 보내기 딱 좋은 날씨군요. 철거구역에서 제일 높은 건물로 보내겠습니다. 두 악당이 건배했습니다.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쨍 하고 울리며 어둠 속에서 조종을 울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악은 계획이 치밀하지만 선한 사람은 대개 너무 순진할 정도로 무방비합니다. 다음 날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폭풍전야를 예고했습니다. 성북동 재개발 철거 현장 깨진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대며 귀신 우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박서준 아니 한도윤은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얼음물로 세수를 하고 깨진 거울을 보았습니다.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만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사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준아 어이 박서준. 얼굴이 곰보인 십장, 이 회장의 충직한 개가 퉁명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는 허리에 손을 얹고 노란 안전모를 쓴 채 곁눈질로 서준을 보았습니다. 오늘 5구역 옥상 올라가서 작업해. 거기 철골 빔 덜 잘린 거 있거든. 현장 소장이 오전에 싹 정리하랜다. 서준은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았습니다. 5구역은 이 구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황량한 콘크리트 뼈대만 남아 하늘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안전화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낡아 빠져서 앞코가 벗겨진 신발이었습니다. 그는 가슴 주머니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월급 받으면 살 물건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영양제, 조금 새 장갑, 그리고 며칠 전 붕어빵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날도 추운데 할머니께 발열내에 한 벌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소박하고 따뜻한 생각이 사지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는 먼지와 석회가루 날리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높은 곳이라 바람이 거세 몸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옥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았고
불도저는 장난감 같았습니다.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그의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십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정이를 꺼내 입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미끼가 위치에 섰다. 준비해.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평생 먹고 살 만한 뒷돈을 챙겼고 그 대가는 이 청년의 목숨이었습니다. 서준아, 저기 3층 끝에 튀어나온 철골. 빔 좀 잘라. 저 벽 끝에 그게 마지막이야. 그가 소리치며 허공으로 위험하게 튀어나온 철골을 가리켰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경을 쓰고 절단기를 든 채 앙상한 철골 위를 위태롭게 걸어갔습니다. 발 아래는 10m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철판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십장은 맞은편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집게가 달린 포크레인 한 대가 동면 중인 강철 괴물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고용된 백정인 포크레인 기사가 조종간에 손을 올린 채 서준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해. 무정위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사가 조종간을 확 당겼습니다. 쿠오! 엔진이 맹수처럼 포효했습니다. 거대한 강철 팔이 솟구치더니 서준이 서 있는 철골 지지대를 향해 무시무시한 일격을 날렸습니다. 끼익! 귀를 찢는 금속 파열음이 공간을 갈랐습니다. 충격이 어찌나 큰지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준은 발밑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딛고 있던 철골 빔이 국수 가닥처럼 휘어지며 뒤틀렸습니다. 철판 바닥이 90도로 기울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화광, 녹슨 철골, 구조물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준의 몸이 허공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찰나의 순간 공중에 붕 떴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잿빛 하늘이 보였고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력이 그를 잡아채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수톤의 철골과 콘크리트 더미와 함께 10m 높이에서 자유낙하했습니다. 쿵! 그의 몸이 자갈 투성이에 단단한 땅바닥에 부딪히며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뿌연 먼지구름이 피어올라 하늘 한쪽을 가렸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 떨어졌다. 사람이 깔렸어. 아이고, 사람 살려. 위에서 내려다보던 십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려가며 당황한 척했지만 행동은 굼떴습니다. 그는 구조하러 달려드는 사람들 앞을 막아서며 팔을 벌렸습니다. 멈춰, 다들 비켜, 위험해. 구조물이 불안정해서 들어가면 다 죽어. 그는 일부러 크게 소리치며 구조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저 높이에서 떨어진 데다 저 철골 더미라면 즉시 구조되지 않는 한 서준은 과다출혈이나 장기 손상으로 죽을 것입니다.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10분만 더 있으면 사신이 일을 마칠 것입니다. 잔해 더미에서 붉은 선혈이 흘러나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공사장 철문이 검은색 SUV에 박살나며 날아갔습니다. 뒤이어 서너 대의 차가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고 이니어를 낀 수십 명의 남자들이 살기를 띠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양그룹 최정예 보안팀 가디언 왕족을 지키기 위해
훈련된 늑대들이었습니다. 비켜, 이 개자식들아. 보안팀장이 천둥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길을 막고 있는 십장에게 달려들어 얼굴에 주먹을 날려 3미터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방해하는 놈은 다 죽여버린다고 해. 보안팀원들이 불나방처럼 잔해 더미로 뛰어들었습니다. 장비를 기다리지 않고 맨손으로 팠습니다. 그들의 큰 손이 날카로운 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를 파헤쳤습니다. 박서준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팀장은 미친 듯이 파내며 소리쳤습니다. 철근에 긁혀 손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밑에 깔린 사람이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5분간의 광란의 굴착 끝에 그들은 서준을 찾아냈습니다.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안전모는 박살났습니다. 머리, 코, 입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팔다리는 기이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그는 미동도 없었고 숨소리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희미했습니다. 구급차 불러 빨리 그룹 차량 어디 있어 들것 가져와. 1시간 후 세종종합병원 응급실 복도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한지원 회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런 한지원 회장의 모습은 처음일 겁니다. 언제나 완벽하고 우아했던 철의 여인이 머리는 산발이고 옷매무새는 엉망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느라 로비에서 하이힐 한 짝이 벗겨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을 절뚝거리며 달렸습니다. 서준아, 내 아들 어디 있어? 서준이 어디 있어? 그녀는 공포에 질려 갈라진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서준이 실린 이동 침대가 수술실로 급히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엠브백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고 온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으며 하얀 시트는 이미 선명한 붉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한 회장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내 아들. 그녀는 기어서 침대 밖으로 삐져나온 아들의 차갑고 굳은 살 박인 피투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녀는 침대를 따라 뛰는 과장의 가운을 움켜쥐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10억, 100억, 1000억. 아니, 병원을 통째로 사드릴게. 살려만 줘요. 제발. 살려만 줘요. 재채기 한 번으로 주식시장을 흔들던 권력자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약한 여자가 되어 무릎 꿇고 빌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서준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무겁게 부어오른 눈을 떴습니다. 어제 그 아줌마의 눈물 범벅된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 아줌마.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그가 속삭이자 입가에서 피가 울컥 솟았습니다.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한지원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고 눈물이 아들의 피투성이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을 거야. 엄마가 다시는 아무도 널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수술실 문이 쾅 닫히며 삶과 죽음을 갈라놓았습니다. 수술 중 램프에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한지원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몸을 떨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아들의 피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찌르며 모성애와 상처 입은 맹수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멈췄습니다. 붉게 충혈되었던 눈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 심연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옆에 고개 숙이고 서 있는 정 비서를 보았습니다. 정 비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정 비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네, 회장님. 이건 사고가 아니야. 그녀는 이 사이로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죽이려 했어.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다 잡아들여 현장에 있던 놈들 전부. 십장 포크레인 기사 모조리 경찰에 넘기지 마. 그룹 지하 벙커로 끌고 가. 불게 만들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려서라도 배우를 토해내게 해. 최태성과 이동철은 내가 직접 처리한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고문처럼 더디게 갔습니다. 수술 중 램프는 여전히 붉은색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석상처럼 꼼짝 않고 앉아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아들만 살려주신다면 전 재산도 자신의 남은 수명도 다 내놓겠다고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그때 복도에 급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정 비서가 땀범벅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긴급 봉인이 된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서준을 병원에 데려올 때 묻은 핏자국으로 비밀리에 의뢰한 긴급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한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낚아채 찢었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청음망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전문 용어들을 빠르게 훑어내리고 마지막 굵은 글씨로 된 결론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모자 관계 성립. 흡. 한 회장은 종이를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오열했습니다. 이번에는 극한의 행복과 찢어지는 아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아, 내 아들 세상에 정말 너였구나. 더 이상 의심은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지금 저 안에서 1분 1초를 다투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여자가 머리가 헝클어진 채 뛰어왔습니다. 김수진 의사였습니다. 다른 과에서 당직 중이던 그녀는 응급수술 명단에 박서준이라는 이름이 코드 레드로 뜨자 모든 걸 제쳐두고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서준아, 서준이 어딨어요? 그녀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울고 있는 한 회장을 보았습니다. 어제 서준과 붕어빵을 먹던 그 부인님을 알아봤습니다. 아, 사모님.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서준이, 왜 저래요? 한 회장이 젊은 의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선생님. 목이 메었지만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 안에 누워있는 아이, 내 아들 한도윤이에요. 22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 그 아이가 박서준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과 함께 자랐던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수지는 뒷걸음질 치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소꿉친구 고아라는 신분에 늘 주눅들어 살던 자신을 위해 인생을 바친 그 가난한 청년이 이 나라 최고 부자의 아들이라고요. 태양그룹의 후계자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팍!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이맨 땀이 흥건했습니다. 한 회장과 수진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 어때요? 집도이는 긴 숨을 내쉬더니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적입니다, 회장님. 부러진 갈비뼈가 깊이 파고들었는데 폐를 불과 2mm 남겨두고 멈췄습니다. 다발성 장기 손상에 출혈이 심했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살 겁니다.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 회장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엉엉 소리내어 울며 억눌린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수진도 얼굴을 감싸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하지만 그 약한 모습도 잠시 한지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품 옷은 구겨지고 피범벅이 되었지만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비통함은 사라졌습니다.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징벌의 불길이었습니다. 정비서. 그녀가 불렀습니다. 병원 복도에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네.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임시 주주총회장으로 간다. 하지만 회장님, 지금 상태가 당장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오늘부로 감히 내 아들을 건드린 놈들. 최태성, 이동철, 그놈들이 다시는 태양을 못 보게 만들어줄 거야. 산채로 묻어버리겠어. 어머니로서의 눈물은 끝났습니다. 이제 복수의 여왕이 나설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태양그룹 본사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잿빛 하늘 아래서 강철과 유리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안의 공기는 밖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최상층 대회의실 납처럼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연단을 향해 있었습니다. 최태성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심각하고 슬픈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눈 깊은 곳에서는 탐욕과 승리감의 불길이 미친 듯 춤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회 임원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걱정스러운 척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어 비통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한지원 회장님께서 최근 판단력이 심각하게 흐려지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태양이라는 배를 이끌 정신 상태가 아니십니다. 그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등 뒤에 거대한 LED 화면이 켜졌습니다. 사진들이 떴습니다. 재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여성 한지원 회장이 밤에 빈민가를 배회하는 모습, 낡은 컨테이너에서 붕어빵을 먹는 모습, 가난한 청년에게 옷을 사주는 모습이 찍힌 몰카였습니다. 벌집을 건드린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한 회장이 저런 더러운 데서 뭐 하는 거야? 저 청년은 누구야? 제비인가? 설마 진짜 노망나신 건가? 최태성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회장님은 그룹 업무는 뒷전이고 회사 돈을 빼돌려 재개발 구역의 정체불명 막노동꾼에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심각한 배임 행위입니다. 그는 공범에게 윙크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미래건설 이동철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배를 내밀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사진 속 저 청년. 제 공사장에서 일하는 전과자 깡패놈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한 회장님을 가머니설로 조종한 겁니다. 오랜 파트너로서 리더의 판단력 상실로 태양이 무너지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중립을 지키던 주주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원 회장의 해임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됐어. 다 끝났어, 늙은 누님. 이 그룹은 이제 내 거야. 최태성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저는 한지원 회장의 해임안을 지금 즉시 표결에 붙일 것을. 제안 앞 화광 회의실 뒤편에 육중한 오크나무 문이 갑자기 박살 날 듯 열리며 벽에 부딪혀 굉음을 냈습니다.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찍는 하이힐 소리. 또각, 또각, 또각. 단호하고 권위 있고 분노에 찬 소리였습니다. 한지원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울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정장 높게 올린 머리 마치 반역자를 심판하러 단두대에 오르는 여왕 같은 서늘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그녀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두 줄이 살기를 띠며 따랐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누가 내 대신 투표를 하라고 했지. 최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손발을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계신 거 아니었어. 어떻게? 한 회장은 단상으로 직진해 그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채고는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많이 실망하셨나 봅니다. 최 사장, 내가 병실 구석에서 울며 죽을 날만 기다릴 줄 알았나 보지. 미안하지만 당신 부하들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작당할 때 난 더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빴어. 너희 같은 해충들을 감옥에 쳐넣을 증거를 모으느라 말이야. 증거라니요? 아들이라니요?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최태성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공포를 덮으려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공간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전히 의사 가운을 입은 김수진이 휠체어를 천천히 밀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는 한 청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붕대를 감고 한 팔은 깁스를 했으며 얼굴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굳건했으며 비범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서준. 아니, 한도윤이었습니다. 아, 이동철 회장이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뒤로 나자빠져 의자와 함께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박서준, 네, 네가 살아있어. 최태성은 벌벌 떨며 뒷걸음질 치다 뒤에 있던 책상에 부딪혀 물컵을 쏟았습니다. 서준은 경호원이 건네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떠는 두 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이 회장님, 최 사장님, 많이 실망하셨죠? 계산 참 꼼꼼히 하셨더군요. 비계 무너뜨리고 포크레인으로 치고 10m 추락.
보통 사람이면 10번은 죽었겠죠. 그는 잠시 멈춰 가슴 통증을 참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타깝게 됐네요. 제 명줄이 좀 길어서요. 염라대왕도 절 안 받더라고요. 저승문 앞을 막아서 주신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어머니라니. 회의실이 경악으로 술렁거렸습니다.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한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한지원은 휠체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다정하게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고개를 들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최 사장이 깡패라고 불렀던 이 청년이 바로 제 친아들입니다. 22년 전 납치되어 실종되었던 제 아들 한도윤입니다. 그리고 태양그룹의 유일한 합법적 후계자입니다. 등 뒤에 대형 화면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두 유전자 일치율 99.99%.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붉은 도장.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녹음된 음성이 지직거리며 하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더러 위장 사고를 내라고요. 죽여요. 이 회장의 목소리 깔끔하게 해 안타까운 산업재해처럼. 그 벌레가 사라지면 내가 다음 회장이 될 테니. 최태성의 목소리. 회의실은 죽음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경악과 혐오에 찬 얼굴들이 두 악당을 향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AI야 편집된 거라고. 최태성은 절망적으로 소리쳤지만 얼굴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단상 아래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꼼짝마. 측면 문이 열리며 경찰 수십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고위 간부급 형사가 앞장섰습니다. 최태성 이동철, 당신들을 살인 미수 살인 교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숟갑 소리가 찰칵거리며 방 안에서 가장 권력 있던 두 사람의 손목을 결박했습니다. 서준은 수진에게 눈짓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비는 이 회장 앞으로 휠체어를 밀게 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뚱뚱한 늙은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짓밟히고 누명 쓰고 꿈을 빼앗긴 지난 날을 떠올리며 눈이 증오로 불타올랐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 망쳤어. 전과자 만들고 내 미래를 뺏었어. 그걸로 부족했어. 내 목숨까지 가져가려고 했어. 그는 늙은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난 당신 안 죽여. 대신 그 고통 고스란히 돌려줄게. 당신 귀한 아들 이재혁한테. 바로 그때 정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세련된 옷을 입고 머리에 잔뜩 멋을 부린 청년이 허둥지둥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재혁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무슨 폭풍이 몰아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도박에서 돈을 잃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중이었습니다. 아빠 전화. 왜 안 받아 돈 좀 줘. 빨리 밑에 놈들 와 있다고. 그가 멈칫했습니다. 아빠가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철 덩어리에 깔려 죽은 줄 알았던 박서준이 거기 앉아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저기 있다. 한지원 회장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놈도 잡아 이재혁 불법 도박 계장 및 과거 상해 치사 혐의다. 박서준 사건 재수사를 요청한다. 경찰 2명이 달려들어 이재혁을 바닥에 매다꽂고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서준아, 우리 친구잖아. 나 동창이잖아.
재혁은 고개를 쳐들고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옛정 비록 괴롭히던 정기지만 이 자기를 구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준은 감정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더러운 벌레를 털어내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친구, 그는 코웃음 쳤습니다. 난 너 같은 짐승 새끼 친구 둔 적 없어. 들어가서 참회나 해. 새 악당이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회의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아부 때문이 아니라 정의가 너무나 극적으로 실현된 것에 대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 회장이 내려와 아들과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뺨 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짠맛이 아니라 재회의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아시나요? 부자들은 재산만큼이나 비싼 파티를 엽니다. 하지만 어떤 식사는 비록 나물 반찬뿐이라도 세상 모든 금은 보화보다 값집니다. 퇴원 후 며칠 뒤 한 회장의 고급 검은색 세단은 강남의 화려한 저택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차는 꼬불꼬불하고 웅덩이 파인 언덕길을 올라 낡은 연립주택 옥탑방 앞에 멈췄습니다. 서준의 아픈 기억과 따뜻한 전기 공존하는 성북동 재개발 구역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목발을 짚고 걷게 된 서준이 옆에 있는 귀부인을 보았습니다. 집에 와서 먹는 첫 끼. 여기서 먹고 싶어요.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어요. 이 좁은 부엌에서요. 한지원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미소 지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줄게. 네가 질릴 때까지 해줄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서열 5위 그룹 회장이자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녀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몇 평 안 되는 좁은 부엌에서 끙끙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서툴게 쌀을 씻었습니다. 서류 결제만 하던 손으로 엉성하게 소고기를 썰고 미역을 불렸습니다. 요리라곤 해본 적 없었습니다. 평생 요리사가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녀는 냄비에 심장을 담았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미소 지으며 간을 맞추는 걸 도왔습니다. 어머니 소금 조금만 더 넣으세요. 서준이 좀 짭짤하게 먹어요. 아, 그래. 이 정도면 되나. 흰 쌀밥 냄새, 고소한 소고기. 미역국 냄새, 톡 쏘는 김치 냄새가 작은 방을 채우며 남아있는 겨울의 한기를 몰아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원형상에 둘러 앉아 무릎을 맞댔습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생선구이 살을 발라 가시를 꼼꼼히 추려낸 뒤 아들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엄마가 미안해. 지난 22년 동안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줘서 이제부턴 매일매일 갚을게. 서준은 고봉밥을 보고 사랑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보는 엄마를 보고 행복하게 웃는 사랑하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수저를 들었는데 손이 멈추질 않고 떨렸습니다. 눈물이 국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 너무 행복해요, 엄마.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엄마라는 말. 이제야 비로소 입 밖으로 나온 그 단어는 너무나 둥글고 따뜻하고 성스러웠습니다. 그 밥상에는 와인도 촛불도 없었지만 한도윤의 인생에서 가장 호화로운 만찬이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남을 돕는 마음과 강인함에 대한 교훈만이 남았습니다. 1년 후 태양그룹 본관 로비가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한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펜대나 굴리는 번지르르한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탄탄한 몸매가 드러나도록 맞춘 정장을 입은 다부지고 강인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전문 경호용 이니어를 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건물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마련해둔 부회장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전 에어컨 바람 쐬면서 결제하는 건 안 맞아요, 어머니. 몸 쓰는 게 편해서요. 라고 했죠. 대신 그는 그룹 직속 전문 보안 회사 가디언 시큐리티를 설립했습니다. 경호원을 양성하고 최상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술 실력과 생존 경험을 살려 남을 지키는 일을 택했습니다. 한 대표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세종종합병원 VIP 구역 보안 점검 내가 직접 간다. 도윤이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가 병원 정문에 멈췄습니다. 도윤이 내려 로비로 직행했습니다. 그곳에 하얀 가운을 입은 김수진이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든 그녀가 그를 보자 벚꽃이 만개하듯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한 대표님, 웬일이세요? 또 의사 땡땡이치나 감시하러 오셨나? 그녀가 농담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크고 투박하며 과거에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이제는 온기와 안전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가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넌 사람을 구해. 그게 내 사명이야. 난 평생 널 지키고 어머니를 지키고 약한 사람들을 지킬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수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공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들 뒤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새싹들이 힘차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최상층 집무실 창가에서 한지원 회장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딱딱한 사업 계획서 더미 대신 가족 사진 액자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그날의 낡은 컨테이너 앞에서 서로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폭풍우를 겪어봐야 맑은 날의 소중함을 아는 법입니다. 한때 외롭고 추웠던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난로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늙은이의 수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요.